비나이다 비나이다. 담장 넘어 이름 모를 저 총각이 과거 시험에서 부디 장원급제하게 해주소서. 여인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옆집 총각을 위해 밤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다 우연히 옆집 총각이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저 여인은 어찌하여 이름도 모르는 날 위에 저리 치성을 드린단 말인가. 남편은 평양 가서 소식도 없는데 독수공방하는 여인이 왜 밤마다 외간 남자를 위해 저토록 치성을 드리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망측하다 손가락질했지만 여기에는 말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요. 해괴한 기도의 진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판서를 지낸 이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대감 댁은 대대로 좌의정, 우의정을 배출한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곡간에는 곡식이 마를 날이 없고 문턱은 드나드는 귀빈들로 다를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이 짱짱한 가문의 주인인 이대감에게는 남모를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감 댁에 범상치 않은 노스님 한 분이 시주를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이대감은 스님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한눈에 알아보고 안방으로 모셔 정중히 차를 대접했지요. 마침 이대감의 아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오는데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노스님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지더니 찻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어찌 그리 안색이 변하십니까? 대감, 송구한 말씀이오나 이 아이의 상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니 밥풀 하나 붙을 구석이 없습니다. 복이라 함은 그릇에 넘쳐야 하거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재물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으니 대감께서 읽어놓은 천속의 가산이 이 아이에 대해 이르러 싹 날아갈 팔자입니다. 이대감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집안이 천석군 집안인데 이것이 날아갈지 모른다니. 이대감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가문을 살릴 방도를 알려달라며 애원했지요. 노스님은 한참을 사색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드님에게 없는 복을 채워줄 수 있는 천하의 복덩이 며느리를 구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복으로 아들의 빈 그릇을 덮어야 가문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감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생 정사만 돌보느라 사람의 복을 알아보는 안목이 스님만 못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대감은 스님에게 간곡히 청하여 함께 며느리감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대감은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노스님을 앞세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로라 하는 사대부 집안의 규수들부터 두루 살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지요. 이 처녀는 기품은 있으나 재물을 지킬 힘이 없고 저 처자는 총명하나 아드님의 나쁜 기운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던 어느 날 두 사람의 발길이 이름 없는 산골의 보잘것없는 마을에 닿았습니다. 마침 마을 우물가에서 한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따내린 처녀였지요. 이대감의 눈에는 그저 가난한 집 처녀로 보였으나 노스님의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스님은 이대감의 소매를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저 처녀를 보십시오. 얼굴에서 복이 줄줄 흐르다 못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저 처녀라면 대감댁에 깨진 그릇을 메우고도 남을 천하의 복덩이입니다. 저 처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면 대감의 재산을 온전히 거느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감은 스님의 말을 듣고 처녀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처녀는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물을 떠서 건넸고 이대감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처녀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일어서는 모습이며 뒷모습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았지요. 두 사람은 처녀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처녀가 들어간 곳은 물동이를 이고는 바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스님, 저런 가난한 집 처녀를 며느리로 삼으란 말씀입니까? 가문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오. 대감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 처녀의 몸에 깃든 복은 황금 천냥보다 귀합니다. 저 아이가 이 가문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대감은 스님의 해안을 믿고 한양으로 돌아와 매파를 시켜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가난한 집 처녀를 판서댁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소문에 한양 전체가 들썩였지만 이대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고 집안에는 전례 없는 화평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감은 여전히 걱정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면 언제든 풍파에 휩쓸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대감은 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평양으로 장삭기를 보낼 결심을 합니다. 천수야, 너는 이제 평양으로 가서 포목 장사를 배워오너라. 사내대장부라면 마땅히 고생도 해봐야 하느니라. 이웃의 보부상을 따라다니며 땀 흘려 돈을 버는 법을 익혀라. 단,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평양에 가거든 다른 것은 조심하지 않아도 좋으나 기생만큼은 절대 조심해야 한다. 기생에게 빠지는 순간 네 인생과 우리 가문의 복은 끝인 줄 알아라. 이대감은 간곡하고도 엄하게 아들을 일깨웠습니다. 아들은 호기롭게 대답하며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했지만 갑작스레 이대감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이대감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가문을 부탁한다는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대감이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마친 아들 천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평양으로 향하는 보부상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귀 등의 값비싼 포목을 가득 싣고 길을 나서는 그의 마음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비록 타고난 복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이제는 판서댁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양을 떠나 며칠을 걷고 걸어 드디어 당도한 평양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풍요와 화려함은 한양 도성과는 또 다른 멋이 있었습니다. 천수는 아버지의 당부를 떠올리며 수건으로 눈을 가리다시피 하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기생만큼은 절대 보지 않으리라.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리라. 하지만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한두 번 장터에 나갈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나 하도 주위가 소란하고 화려하니 슬쩍 옆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평양의 화려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천수의 결심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연못가 정자에 앉아 붉은 입술을 칠하고 눈웃음을 치는 평양 기생들의 모습은 평생 글 공부만 하던 천수에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꿈속의 풍경 같았습니다. 그 매혹적인 기생들의 몸짓에 천수는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그 화려한 말솜씨에 이끌려 2번, 나중에는 아예 기생집의 자리를 깔고 앉아버린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낙원이 있었다니. 내 아버지는 왜 이리 좋은 것을 보지 말라 하셨을까? 여봐라, 여기 술 한 상 더 내오거라. 내 오늘 평양에 달이 질 때까지 취해보리라. 한 번 기생집 문턱을 넘은 천수에게 아버지의 경고는 이제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포목이며 노잣돈을 물쓰듯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이 아양을 떨며 잔을 채울 때마다 천수는 기분이 좋아져 엽전 꾸러미를 툭툭 던졌지요. 재물이라는 것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저 눈앞의 화려한 미소에 취해 가문의 기둥뿌리를 뽑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장사고 뭐고 다 잊어버렸지요. 집에서 가져온 그 많던 재산이 야금야금 평양기생의 치맛자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석군 가문의 부유함도 평양기생의 욕심 앞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하지만 천수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기생이 나으리 하며 매달리면 그는 마치 자기가 진짜 평양감사가 되냥 거들먹거리며 남은 돈을 몽땅 털어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수는 자신의 주머니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은자와 엽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귀와 값비싼 옷가지조차 기생집 빚으로 잡혀버린 뒤였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기생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제까지 손을 꼭 잡고 사랑을 맹세하던 기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낯선 눈길로 그를 문 밖으로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으리, 이제 돈 한 푼 안 남으셨다면서 어찌 이리 염치 없이 앉아 계시오. 우리 집은 장사하는 곳이지 선심 쓰는 곳이 아니랍니다. 오갈 데 없으시면 저기 마당이나 좀 쓸어보시든가요.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판서댁 독자가 평양 기생집의 마당쇠 신세가 된 것이지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천수는 굶어 죽을 수는 없어 결국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는 얼마 전까지 술을 마시며 호령하던 그 방 앞마당을 매일 아침 쓸어야 했습니다. 한때는 귀빈으로 대접받던 그 마루 밑에서 이제는 하인들이 먹다 남은 밥짓거기를 얻어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천수는 마당을 쓸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그 여우 같은 기생에게 홀려 가문을 망쳐버렸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양에 이름 없는 마당쇠일 뿐이었고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복덩이 며느리 순덕이가 홀로 집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수년이 지났건만 아무런 소식도 없고 들려오는 소문이라곤 평양 어디서 망했다는 흉흉한 소리뿐이었지요. 하지만 순덕이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스님이 보았던 그 복의 기운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온 세상이 잠든 자정 무렵이면 순덕이는 어김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어 정갈이하고 소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앞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정성껏 떠놓은 맑은 정화수 한 대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글소리의 주인은 바로 옆집에 사는 가난한 총각 박문수였습니다. 집안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그가 읽는 글소리가 어찌나 청량하고도 단단한지 순덕이는 그가 장차 이 세상을 밝힐 등불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그 총각을 위해 매일 밤 지극정성으로 절을 올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께 간절히 비옵니다. 담장 너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저 총각을 굽어 살펴주소서. 옆집 총각이 이번 과거 시험에서 부디 장원 급제하게 해주시옵소서. 순덕이는 매일 밤 정성껏 절을 하며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공부를 하던 박문수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 기이한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토록 정성스레 비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에 박문수는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끓어오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이토록 빌어주는 이가 있는데 내 어찌 게으름을 피우겠는가. 박문수는 그날 이후 잠을 줄여가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박문수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한양 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남태령 고개에 들어섰습니다. 남태령은 한양으로 들어가는 가장 높고 험한 고개로 선비들이 과거장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곳이었지요. 박문수가 땀을 닦으며 고갯마루 성황당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웬 소년 하나가 초립을 쓰고 성황당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이나 귀신 같은 기운을 풍기는 그 아이는 박문수를 보더니 생긋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어디 가십니까? 과거 보러 가시는 모양인데 이미 늦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날짜에 맞춰 서둘러 온 것인데 벌써 끝났다니. 그게 정말이냐? 과거는 이미 그저께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님, 그 과거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박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깊어 거짓이라 치부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 이미 끝났다면 시제와 운자가 무엇이었단 말이냐? 문수가 묻자 아이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시제는 낙조였습니다. 초립동은 지는 해는 푸른 산에 붉은 빛을 토해내고 라며 시 구절을 시작하더니 뒷자리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며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문수는 이 기이한 글귀를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이미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지요. 박문수는 반신반의하며 한양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은 아직 치러지지 않았고 시험장에 붙은 시제는 아이가 일러준 대로 지는 해, 즉 낙조였습니다.
수많은 유생이 난해한 시제 앞에서 붓을 들지 못하고 쩔쩔맬 때 박문수는 거침없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남태령에서 만난 초립동의 그 기이한 구절이 박문수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시 한 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험관들은 이 시 구절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문장이다. 귀신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천기가 서려 있구나. 결국 박문수는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의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관복을 입고 제일 먼저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태령에서 만난 초립동은 자신을 위해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옆집 여인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 보낸 신령이었음을 말이지요. 박문수는 말을 내려 옆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의 정성 덕분에 제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찌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그토록 절절히 빌어주셨습니까? 그 사연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순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기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판서댁 아들이었던 남편이 평양 기생집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마당쇠로 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은 남편을 구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유일한 희망으로 박문수의 출세를 빌었다는 사실을요. 나으리께서 합격하여 벼슬을 얻으시면 낮은 직급이라도 좋으니 제게 빌려주십시오. 제가 그 권위를 빌려 남편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부인, 벼슬 이름이 대수겠습니까? 부인은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제 관복과 마패를 빌려드릴 테니 당장 평양으로 가셔서 남편을 구해 오십시오. 박문수로부터 위엄서린 관복과 마패를 빌려든 순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년간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온 한을 풀고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떨림이었지요. 순덕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남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따았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그 위에 오칠이 반질반질한 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가련한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위엄이 서린 나라의 부패를 척결하러 나가는 암행어사의 기계 바로 그 자체였지요. 순덕이는 박문수가 내어준 튼튼한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말방울 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양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한양에서 평양까지의 그 먼 길. 보통 장정들도 며칠 밤낮을 꼬박 걸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으나 남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는 순덕이에게는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드디어 평양 성내에 당도했을 때 해는 이미 뉘엿뉘엿지며 붉은 낙조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평양 장터 한복판. 가장 화려하기로 이름난 기생집 앞에 준말을 탄 귀인이 나타나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복에 자태며 갓 아래로 비치는 매서운 눈빛이 어찌나 위엄이 있는지 기생집 문지기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지요. 순덕이는 말에서 내려 거침없이 기생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덕이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당 한 구석, 누더기를 걸친 채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귀한 아들이라 칭송받으며 비단 옷만 입던 남편 천수였습니다. 등은 굽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자신이 술을 마시며 호령하던 그 앞마당을 청소하는 마당쇠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순덕이는 끓어오르는 통곡을 삼키며 짐짓 더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게, 거기 마당 쓰는 자네는 꼼짝 말고 거기 서 있게나. 예, 나으리. 무슨 분부신지요? 남편은 눈앞에 위험 있는 관원이 제 아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높은 분이 오셨나 싶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여인은 차마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대청마루로 성큼성큼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평양에서 내로라 하는 우두머리 기생이 화려한 비단옷을 휘날리며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이리 귀한 분이 왕림하셨습니까? 입 닥쳐라. 내 오늘 이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니다. 바른 대로 고하라. 저 마당 쓰는 사내는 어디 사람이며 어찌하여 여기서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기생은 당황하여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자는 한양서 포목 장사를 하러 왔다가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제가 거두어준 자입니다. 순덕이는 그 말에 상을 콱 내리치며 호령했습니다. 거두어 주었다니. 멀쩡한 선비를 꿰어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이제는 종처럼 부려먹고 있다는 사실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순덕이의 섯을 펄언 호통의 기생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다 싶어 순덕이는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기생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당시 암행어사의 위력은 임금의 전령이나 다름없었으니 평양의 기생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지요. 순덕이는 기생에게 천수가 가져왔던 포목의 본전과 그동안 갈취한 재산을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내놓으라 명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여라. 저 사내가 가져온 재산이 얼마더냐. 이자는 묻지 않겠다. 당장 그 본전이라도 싹 챙겨서 말 한 피를 대령에 실어라. 만약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네 목숨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기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곡간을 열었습니다. 천수가 탕진했던 금은 보화와 엽전 꾸러미들이 다시 쏟아져 나왔지요. 순덕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산을 챙기게 한 뒤 마당에서 떨고 있는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천수는 여전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있었지요. 자네는 어찌하여 사지가 멀쩡한 놈이 처자식도 있을 법한데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고? 순덕이의 물음에 천수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눈이 멀어 기생에게 빠져 가산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낯도 없고 그저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내 죄는 죽어 마땅하나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너를 풀어주겠다. 여기 내 가산의 본전을 찾았으니 당장 이것을 챙겨 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만약 다시 평양 땅을 밟는다면 그때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순덕이는 천수에게 새 의복을 입히고 갓을 씌워번 듯한 선비의 모습으로 단장시켰습니다. 천수는 생명의 은인을 만난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외쳤지요. 순덕이는 그렇게 남편을 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보다 한 발 먼저 도착하기 위해 지름길로 말을 달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성문을 벗어나자 순덕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호통을 쳐야 했던 아픈 마음과 드디어 가문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순덕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남장을 풀고 평소 입던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을 정리하고 평상시처럼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대문 밖에서 거들먹거리는 말방울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느냐? 가장이 타양에서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대체 무엇들 하느냐? 천수는 평양에서의 비참했던 마당쇠 생활은 싹 잊어버린 듯 기생에게서 찾아온 재산을 마치 자기가 장사로 벌어온 양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내를 타박하며 큰 소리를 쳤지요. 사내대장부가 나가서 이만한 재물을 모아왔으면 고생했다 말 한마디는 해야 할 것 아니오. 하지만 아내는 빙그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칼날 같은 진실이 숨어 있는지 남편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뻔뻔한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농 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수는 여전히 삿대질하며 목청을 높였지요. 이놈의 집구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그 순간 순덕이가 농문을 탁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쩍이는 비단 관복과 갓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 의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양 기생집 마당에서 나으리라 부르며 절하던 그 관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 천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충격이 덮쳤지요. 평양에서 자신을 호통치고 재산을 찾아준 그 섯을 펄언 어사가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뻔뻔하게 소리 지르던 천수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고 아이고야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의문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름 모를 어사가 자신에게 그토록 분에 넘치는 자비를 베풀었는지,
왜 그 목소리가 낯익으면서도 두려웠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전 재산이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말등에 실려 돌아왔는지 말이지요. 천수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방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슴을 후려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양 기생집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멸시받던 비참한 기억보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남장을 하고 먼 길을 달려온 아내의 정성이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뻔뻔하게 장사로 돈을 벌어왔노라 거짓말을 하던 입술은 이제 참회의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순덕이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천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지요. 서방님, 이제야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관복을 입고 평양까지 간 것은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서방님의 영혼이 그 호랑이 굴에서 썩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가문의 명예와 서방님의 인생이 평양기생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리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옷은 잊으시고 덕망 있는 지아비로 돌아와 주십시오. 아내의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용서의 남편은 다시금 통곡했습니다. 한때 판서댁 외아들로 태어나 복 없는 한량이라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비로소 아내의 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개과천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이는 박문수를 찾아가 관복과 마패를 소중히 돌려주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에게서 평양에서의 무용담과 남편의 변화를 전해 듣고는 무릎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장하십니다. 부인의 정성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남태령에서 초립동을 만나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인은 나의 급제를 도왔고 나는 부인의 관복이 되어 가문을 구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기막힌 인연입니다. 앞으로 이 가문의 번창함은 내가 보증하리다. 박문수는 이후로도 이들 부부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며 집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평양기생에게서 되찾아온 천석의 재산은 아내의 꼼꼼한 관리 아래 다시금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밖으로 겉돌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한없이 아껴주었고 날마다 책을 읽고 집안일을 도우며 성실한 가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누라 잘 만나서 한량에서 선비가 되었다며 마음을 곱게 써서 하늘이 복을 내렸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복 없는 아들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던 이대감이 저승에서 보았다면 아마도 허허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을 풍경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정성으로 하늘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힘을 빌려 어떻게 망해가는 가문을 일으켰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여인이 가졌던 지혜와 박문수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희망이 큰 기적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